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노평의 주북일 편집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재난지원금 같이 이렇게 현금을 살포하는 거, 이거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인데요, 이창용 국장이 한 일간신문과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선호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국제통화를 찍어내는 선진국도 아닌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런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이창용 국장은 특히 안타깝고 불공평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달러나 유로와 같은 국제통화를 쉽게 발행할 수 있는 선진국들은 뭐든지 하겠다는 식으로 과감하게 부양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있지만 한국 같은 개도국은 부양 규모뿐 아니라 정책 타깃팅이 중요하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 돈을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량 실업을 막는 데 쓴다 그러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과 구별해야 한다, 이런 당연한 논리를 말한 겁니다. 이창용 국장은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어서 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을 타겟으로 지원해야지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둔화를 하고 그리고 소득 분배가 악화될수록 현금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IMF 이창용 국장은 또 재난지원금의 범위에 관련해서도 전 국민 대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적이었고요. 70% 수준도 아니고 30에서 40%의 취약계층에 한정해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목돈을 지갑에 꽂아주는 건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공짜의 맛을 본 국민들은 앞으로도 수시로 제2의 재난지원금을 요구할 것이고요. 그것도 저소득층 같은 국민 일부가 아닌 전 국민 대상으로 현금을 살포해야 된다고 끈질기게 달려들 겁니다. 그것이 파퓰리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문재인 정권의 근본이 파퓰리즘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 집권당 원내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 정권은 유권자 앞에서 돈다발을 흔들 겁니다. 이런 흐름에 대통령도 빠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제는 경제라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돈다발 흔들기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도 그렇고요, 청와대나 정부 모두 재정적자 악화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일단 국민적 지지도 확보를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국민들한테 돈 뿌리고 보자는 심산 아니겠습니까? 10년 후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자기 알 바 아니라는 간단한 계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파퓰리즘 광풍은 눈덩이 불어나도 더욱 커질 텐데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국가 채무만 늘리겠다는 저 심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국가 채무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정말 겁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당선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어이상실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지 국가 채무 비율을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지방 경제 관리도 그런 식으로 할까요? 기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말도 안 되고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말들을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자가 함부로 해댑니다. 하기야 기업 경영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수두룩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념에만 눈이 먼 소리들을 해대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정상적 사고를 하는 정부라 그러면 코로나19라는 특수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면밀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재정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나라를 쉽게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미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어디까지인지를 검토하면서 재정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원리가 문재인 정부에게는 속이의 경이 낍니다. 우리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이면서도 마치 기축 또는 준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통화정책이라든지 경제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IMF가 지금 바로 이 점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덮치기 이전에 우리 경제는 이미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겹치면서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정부가 이런 경제의 위기를 헤쳐나갈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고 기업이 죽을 만한 일들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탈원전을 하면서 그나마 만들 수 있는 일자리도 경제적 이득도 다 쓰레기통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저 빚내서 돈 쓰는 것밖에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올해만 해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를 명분으로 경제 성장률의 4배에 달하는 증가율, 그러니까 9.1%로 512조 원 슈퍼 예산을 편성했죠. 처음부터 불가능한 대전제를 걸어놓고 슈퍼 예산을 만들었고요. 국회를 욱박질러 가지고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3, 4, 5에 24조 원 규모의 1, 2차 추경을 잇따라 편성했죠. 그 때문에 적자 국채 규모가 무려 74조 원대로 늘었습니다. 이미 작년 적자 국채 발행액의 이 2배가 넘었고요. 재작년 적자 국채 발행액의 5배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3차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최소 30조 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올해 세수감소분은 한 20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도 역시 국채로 조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적자 국채 총액은 104조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될 겁니다. 결국 국민 한 가구당 100만 원씩 나눠주면서 대신 5배에 가까운 한 약 479만 원 정도의 빚을 떠안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 적자 국채는 어차피 이 국민이 나중에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노인 세대가 아니라 30, 40대 세대가 어차피 불과 몇 년 후부터 갚아 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세금을 늘려서 충당하게 될 겁니다. 이뿐 아니죠. 정부와 여당은 국채 비율이 60%를 넘어도 괜찮다고 합니다만은 그야말로 세계 경제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들입니다. 당장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데요. 피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고를 한 건데요. 국가부채 비율이 2023년에 46%까지 높아지면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경고죠. 그런데 2023년도 아니고요. 2020년에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내년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사례를 보아왔죠. 국가 신용등급의 적신호가 켜지면 곧바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채 인수자를 찾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스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는 유럽 중앙은행 ECB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호막이라도 있었지만 우리는 곧바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될 겁니다. 제2의 IMF가 너무나도 빠른 시일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독일같이 튼튼한 경제를 과시했던 이탈리아가
지금의 상태로 전락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좌우 어느 정권이 권력을 잡아도 재정 건전성에 우위를 두고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59.8%에 불과합니다. 독일은 유로화를 쓰는 준기축통화국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는 한때 영국보다 잘 사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심 쓰는 파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가 체력이 한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만 해도 국가 부채 비율이 40%대였는데요. 2019년에 134.8%로 급등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 신용 등급은 투기 등급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파퓰리즘으로 국민을 타락시킨 결과를 지금 이탈리아가 그대로 맛보고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는 독일과 비슷한 부채 비율 57%에서 121%로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불과 1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같이 경제정책을 편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앞으로 불과 4, 5년 안에 이탈리아 꼴 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파퓰리즘의 마법에 걸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흐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큰 폭의 파퓰리즘 정책을 펼 것임을 암시한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국민의 의식뿐인데 이젠 그 감각까지 국민들이 잊어가고 있습니다. 공짜가 공짜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달콤한 유혹은 이미 우리 국민의 감각을 마비시켜가고 있습니다. 한때 선진 강국 반열에 올랐던 그리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가 바로 그런 파퓰리즘이라는 마약 때문에 그 마약에 도취해가지고 재정이 거덜나고 기업과 산업이 쇠락해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것을 뻔히 봤으면서도 지금 우리 역시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IMF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